예, 지금부터 LMO 포럼 세미나 제8차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기도 불순한데 일찍 오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시간상 국민일에는 좀 생략하고요. 바로 괴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MO 포럼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또 LMO 바이오안전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장호민 박사님께서 괴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LMO 포럼 운영위원회를 맡고 있는 장호민입니다. 오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박혁은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 많은 선생님들 또 참석자 여러분들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8차 LMO 포럼 세미나를 시작하겠는데요. 원래 이 포럼 세미나의 그 기본 취지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대해서 누구든지 궁금하거나 또는 뭐 문제를 제기하고 싶거나 아니면 또 어떤 이해 관계를 나타내고 싶으신 분은 와서 얘기하고 해서 어느 정도 각자 갖고 있는 점들을 좀 덜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기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혹시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관해서 우리나라에 조금이라도 어떤 갈등이 있다면 그걸 더 낮출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기본 목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세미나는 분기별로 해서 한 1년에 한 4번 여는 걸 목적으로 했었는데요. 근데 그동안 이제 해온 거 보면은 평균 한 3번 정도는 반드시 한 것 같습니다. 연초에는 이리저리 바쁘고 해서 감안해서 이제 좀 준비도 하고 할 겸해서 좀 늦지막히 한 4월, 5월 시작해서 그 뒤에 2번 하고 해서 그러니까 이번이 이제 8차니까 2년 정도가 경과한 거를 이제 알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2010년 5월 달이었는데요. 주제가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이용 과 또 그 기본적인 사항들을 홍보하는 데 1차적으로 목적을 두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 7차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었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 프로시딩 그 앞쪽에 참고로 해놨습니다. 봐주시고요. 그 금년도는 이미 한 번 가진 바 있습니다만은 이제 올해가 2012년 그래서 2008년도에 우리 LMO법이 시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5년 차를 맞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난 LMO법 시행을 한번 뒤돌아보고 혹시 미비점이나 또 개선 보완할 점이 어떤 사항이 있는지 이를 중점적으로 보는 그런 세미나로 기획하자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연구 개발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서 관련된 사항들을 쭉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고 또 많은 의견을 또 주시고 해서 몇 가지 이 문제가 이슈가 부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잘 정리를 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그런 분들한테 이제 피드백을 한번 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거나 또 제도적인 개선을 할 때 참고용으로 하기 위해서 잘 지금 저희들이 보관 정리를 해놨고 있고요. 두 번째를 맞이하는 오늘은 이제 8차 세미나에서는 평가하고 심사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 심사는 아무래도 안전관리에서 아주 핵심적인 그 단계이겠죠.
그래서 그런 만큼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뿐만 아니라 토론해 주실 분들께서 아주 그 관계되는 그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요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연구 개발 그리고 또 생산을 담당하시는 개발사 또 연구자 그리고 또 그 결과를 또 신청을 할 때 심사를 해주실 또 심사기관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그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또 시민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봐주실 또 NGO 분께서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해주셔서 이제 아주 종합적으로 토론이 될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날씨 관계로 발표자 분 한 분 못 오시고 토론자 분도 아직 도착 안 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아무쪼록 일단은 참여해 주신 지금까지 참석해 주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아주 좋은 이 토의가 진행되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체제가 더 발전하고 그리고 국민 소비자가 더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시스템, 안전관리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더 우리 이 포럼의 목적으로서는 더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김성보 박사님, 또 김태산 박사님, 또 토론을 해주실 7분에게 미리 이 감사를 드리면서요. 예, 운전장으로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그 생산 공정 이용 유전자 변형 미생물의 산업적 활용이라는 주제로 CJ 제일제당의 김성보 박사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굉장히 그 전문가분들께서 참석하시는 자리에 사실 저희가 이쪽 그 생물 안전 쪽의 전문가라기보다는 단지 조금 먼저 효소의 산업화를 위해서 심사 과정을 겪었던 개발사의 하나고요. 그 와중에 저희가 미생물 쪽 그리고 미생물에서부터 생산하는 산업용 효소 쪽에 대한 지금까지 심사 과정 중에 저희가 느꼈었던 향후 저희가 이런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세계 시장을 향해서 개발을 하고 또 국가 부흥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이제 지금 현재 계시는 국내 전문가분들께 저희 조언이나 생각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자료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먼저 저희의 심사 대상이었던 효소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뭐 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노바이오라든지 수많은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산업적으로 좀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소재나 산업용 식품용 소재에 대한 연구 개발 부분은 크게 보시면 미생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는 크게 세 개의 산업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품 산업에서 미생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많이 연구 개발이 되고 있는 대체 에너지 쪽 산업에도 또한 미생물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바이오 화학 산업인데 좀 약간 넓습니다만 뭐 유기산이라든지 아미노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석유 화학을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산업 부분 또한 굉장히 중요한 미생물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국가 단위의 연구 개발비가 현재 투자가 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뭐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서 전문가들이나 일반 소비자들도 이런 저희의 국가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과 전문가분들 또 세계적으로 유수한 학술지에 게재되는 우리의 연구 성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접하실 기회가 요즘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러한 제품군들을 보았을 때 실제로 국내 산업화 실정이 어떤가를 보면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은 선진사들이 실제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산업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의 경우는 식품 산업에서는 미생물 분야에서는 CJ가 한 건 등록 사례가 저희가 처음으로 한 건 있었고 그 이외에는 아직 전무한 상태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바이오 에너지 산업 여전히 산업화 사례 없습니다. 바이오 화학 산업 기술적으로는 카이스트에서 있는 쑥시니에시드 같은 그 연구 프로젝트의 경우는 이쪽 관련 분야 분들은 굉장히 잘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여전히 이쪽도 산업화 사례는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CJ나 기존의 뭐 대상과 같은 사료용 아미노산을 생산하는 그 균주 기술들도 일부는 GM 기술들을 택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그 산업장이 현재 전부 다 해외 사업장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생산 사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LMO법이라고 하는 뭐 GMO나 LMO에 대한 심사는 현재 그 제품이 생산이 되거나 사용이 되는 국가 단위로 그 국가 자체의 전문가들과 사회적 통념에 의해서 의사 판단이 되고 그 사용 여부에 대해서 심사가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내에서 그 산업의 활성화가 얼마나 많이 사례를 가지고 있냐 또한 굉장히 중요한 그 활성화의 척도를 볼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보면 아직 국내에서 미생물 분야의 그 GMO나 LMO의 이용은 연구 단위에서는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산업적으로는 굉장히 거의 존재하지 있지 않은 상태. 그러나 앞으로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는 현재 진행되었던 연구 결과들이 산업화로 이끌어 나가기에는 굉장히 많은 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저희가 뭐 크든 작든 여러 가지 기업으로서의 제약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산업 미생물 쪽에 있어서 그 산업화로 가기 위한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저희가 가능한 부분까지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조언을 구하고 싶은 것이 저희 연구팀의 생각입니다. 식품용 산업의 효소 산업을 보면 실제적으로 효소라고 하는 아까 앞서서 식품 산업에서는 효소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뭐 바이오 화학이나 이런 쪽에서 미생물 자체를 발효해 사용을 합니다만 그 식품용 효소 산업만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30억 USD면 한 4조 정도, 3, 4조 정도 되는 규모고요. 실제로 효소라는 것이 효소 자체가 먹는 게 아니라 제 식품의 가공이나 제품의 어떤 전환에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효소의 가격은 제품 가격의 적게는 100분의 1에서 뭐 적게는 1000분의 1 정도 수준이면 감안하면 실제로 이 효소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식품 자체의 시장은 실제로 영향받는 시장은 이것을 곱하기 100 내지는 곱하기 1000 정도의 거대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이 경쟁 제품이 많은 그 어떤 첨가물로서의 효소는 다를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떤 핵심 효소가 어려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것을 독점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기술 분야의 효소라면 그 효소 하나만으로 효소의 가치는 실제 소재 가치로 비교해 보면 곱하기 100, 곱하기 1000 정도의 부가가치를 더 크게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로도 계속 지속적으로는 약 8% 수준으로 효소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효소 관련된 소재의 시장 또한 계속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간접적으로는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식품용 이외에도 산업용 효소 산업도 굉장히 크고요. 전체 식품원 효소 산업 시장의 한 3분의 1 정도, 나머지 사료용, 그다음에 기술 분야에 약 1대1대1 정도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아까 식품 이외 다른 분야에서는 또한 더더군다나 굉장히 많은 산업이 성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통계 자료에는 판매되고 있는 제품으로서의 효소만 나와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미생물 자체를 발효한다든지 하는 산업 미생물은 제외한 첨가물로서의 효소 시장을 중심으로 그린 것으로 보면 실제로 앞으로도 그러고 미생물 쪽은 굉장히 중요한 분야로서 저희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경우는 해외와 달리 원료에 대한 경쟁력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특히 어떤 가공한다든지 변이를 줄 수 있는 가공 기술 핵심이 되는 기술들은 저희처럼 자원이 열악한 국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될 기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중간중간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효소 시장은 그럼 얼마나 될까? 국내 효소 시장 생각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약 효소 시장 한 950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수입 시장 기준으로요. 대부분 효소는 수입해서 팔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입된 효소 950억 원으로 창출되는
식품 소재의 규모는 효소 시장 955원 원 중에 산업용 효소는 약 120억입니다. 산업용 효소란 저희가 그 옥수수 가공을 통한 전분당을 만든다든지 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프로세싱 하는 효소들을 말하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나오는 식품 소재 시장과 효소 시장을 보면 정확히 집계는 안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곱하기 100만 생각을 해도 소재 시장은 약 10조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효소 시장은 열심히 개발해도 전체 효소 시장이 100억이기 때문에 자, 이런 비례를 보면 저희가 효소 개발 하나를 위해서 수십억의 돈을 투자를 했을 때 효소를 제품화한다. 그러면 전문 효소 회사가 아닌 한은 그 연구 개발 투자에 대한 효율 가치는 제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재를 목표로 한 효소 개발이 있을 경우는 저희가 실제로 수십억의 돈을 투자를 한다 하여도 그 소재 시장은 훨씬 더 저희가 곱하기 100 정도를 크게 바라보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저 어떤 상용화를 위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저희 연구팀들 자체도 그 어떤 효소가 아닌 효소의 차별점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특정한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소재 자체에 대한 시장을 타겟으로 놓고선 그걸 위한 기술 개발로 이렇게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말로 보면 그 보통 그 프로세싱 에이드라고 얘기를 하는 생산 공정 중에 가공을 위해서 이용되는 프로세싱 에이드형 효소 쪽이 사실 국내에 있는 어떤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좀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라고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효소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기술들 단순하게 좀 나열을 해봤고요. 물론 미생물이나 효소 기술을 위해서는 효소 기술 쪽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효소를 찾는다든지 개량한다든지 또 그것들을 빨리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초고속 개량 장치라든지 또한 미생물 시스템 굉장히 중요하고요. 고정화한다든지 발효를 하는 등의 기술도 또 굉장히 중요한 기본 기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벤처나 학교를 통해서 연구를 하는 부분은 이 부분 없으면 모든 것이 허상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맞고요. 핵심 기술입니다만은 단 그것 못지않게 저희가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기술을 필수로 해서 다양한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분리 정제나 원료 수급, 원료의 가공, 최종 제품의 정제 같은 그런 각종 가공할 수 있는 그 공업용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로는 단계별로 스케일업해서 산업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인프라 사업 또한 굉장히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효소에서 약간 미생물을 이용한 소재 쪽으로 좀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 소재는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만든다. 아이스크림 안에 굉장히 수십 개의 원료가 들어갈 수 있어요. 향료부터 우유, 크림, 설탕,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아이스크림이 100억을 판다. 그럼 그 아이스크림의 제조 원가는 얼마일까? 그럼 굉장히 또 적을 겁니다. 마케팅 비용 다 빼면. 적은 비용 중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우유만 한 개 소재를 또 놓고 보면 또 그 중에 또 10분의 1, 20분의 1로 쪼개질 수 있으면 그 한 개의 소재가 사실 굉장히 많은 개발을 통해서 개발되는 한 개의 제품이 될 겁니다. 따라서 그 소재를 하나 개발한다고 하는 거는 미국, 유럽 전 세계 시장 소재를 다 합쳐도 한 개 소재가 갈 수 있는 마켓 총 시장 규모가 1,000억을 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걸로 보통 집계가 되고요. 따라서 저희가 개발을 하는데 기업형에서 몇백억 내기 몇천억 정도의 시장 규모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산업화를 위한 대대적인 연구가 실질적으로 그 GM 분야에서는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보면 실제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어떤 소재를 만들기 위한 연구, 그걸 이루기 위한 효소 기술, 그것을 생산하기 위한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동반이 된다면 실제적으로는 해외 시장에서 어떻게 소재를 팔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는 또한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 자체 출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그렇게 보면 그러면 저희가 미국에 나가서 처음에 탁 내면 잘 팔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 사람 틀리고 미국 사람 틀리고 유럽 사람 틀리고 다 틀리고요. 그래서 사실 식품, 산업 여러 가지 많은 분야에서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시 단계별로 파일럿이라고 하는 검증 단계, 생산의 최적화 등의 여러 단계의 스케일업과 시장에서의 그
그 오랜 기간 동안의 소재 개발과 마케팅과 같은 수많은 또 비용들이 많이 필요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내에 있는 기업으로서 국내에 있는 시장에서 테스트 마케팅을 하지 않고 갑자기 저희가 나식지 않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우리가 만든 첫 소재를 시험 생산하고 그것을 가지고 시장에서 선전을 하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높겠는가. 성공 사례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느 나라든 국내 기업이라서가 아니라 미국 기업, 미국이 테스트 마켓의 출발이고요. 일본 자국 내에서의 판매가 일단 1차적으로 그 소재에 대한 시험 무대의 첫 번째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내의 기업으로서는 국내 시장에서 어떻게 출발해서 소비자들과 교감을 통해서 우리의 발전 방향을 발전시키고 끌고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연구의 한 단계고요. 따라서 이 파일럿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 저희 CJ 제일제당에서도 국내 시장에서 그 파일럿 플랜트 단계에서의 그 시장 개척, 그 향후에는 해외 시장으로 진출을 단계별로 나가는 전략을 채택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국내에서 저희가 첫 번째 사례 또한 이 파일럿 플랜트에서 어떤 일정 부분 저희가 통제 가능한 그 규모 내에서 해외 공장 건설을 기본 전제로 한 국내에서 커머셜 플랜테이션 사업의 시작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또는 그러면 국내에서 훨씬 크게 지으면 될 거 아니냐. 국내는 대량으로 지었을 때는 해외에 있는 싼 지역에서 만드는 인건비나 원료값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대형 플랜테이션을 국내에 짓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하기에 조금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부분은 국내 시장의 사이즈에 맞는 규모의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효소를 생산할 수 있는 조금 작은 단위에, 대신에 좀 더 레귤레이션이 쉽고 관리가 쉬워서 어떤 심사 단계에서부터 좀 더 신뢰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규모에서 출발을 하여 계속적으로 이 좀 개척 더 돼야 되는 이 산업용 미생물 그 안전성 심사 부분까지도 저희가 신뢰도 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를 늘려가면서 저희는 또한 그 소재 산업으로서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환경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정 법안을 저희가 좀 다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뭐 상정이 됐다가 다시 또 한번 새로 이제 다시 백지화되고 새로 들어가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지경부에서 연초에 기획하셨던 그 원안에 대한 부분은 연구용이 아닌 산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대량 생산 미생물을 하는 경우는 생산 공정 이용을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좀 별도로 분리해서 생산 시설에 대한 관리 및 미생물 안전성에 대한 심사를 좀 더 정형화하겠다는 부분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국내에서 생산이 사례가 없었습니다만, 일단 식품 사료나 원료 수입의 가공 사례가 안정성에 대한 심사가 있었다면, 향후에는 이 미생물 자체를 키우기 때문에 미생물에 대한 안전성 심사, 그다음에 대량 생산 설비의 확산 방지 시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고 실제로 시행이 되고 관리가 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부분을 포함한 부분에 대한 생산 공정 이용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제적으로 그 제품에 대한 승인까지도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법의 법의 개정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 공정 이용이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생물을 먹는 용도로 가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미생물을 키워서 그 안에서 단백질을 모으면 그게 바로 효소 제품이 되고요. 예를 들면 그 효소 제품을 고정을 한다든지 반응기에 집어넣어서 어떤 소재를 만들기 위해 쓴 다음에 실제적으로 정제 공정을 통해서 효소나 단백질이 제거가 되고 최종 제품만 남았다. 그럼 최종 제품에는 혼입이 되지 않는 생산 공정 가공 중간 중에 보조제로 사용되는 개념의 효소 이용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그 식품용 LMO다 미생물 쪽 한다고 하면 인체 위해성 심사로 저희가 진입을 합니다만, 국내는 협의심사의회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미생물이 효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대량 배양을 한다 하더라도 대량 배양 중에 미생물이 환경에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에 대한 그 심사와 미생물 자체에 대한 안전성 등등을 심사를 하기 위해서 환경 방출용으로 만들어진 미생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환경 방출이라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서해안에 기름이 유출됐는데 그 바다에 있는 기름을 분해하는 GM 미생물이 있다. 그래서 그걸 뿌려주면
환경 정화가 빨리 된다. 뭐 이런 개념의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미생물 자체를 이렇게 환경에다 이렇게 뿌리는 개념이라서 좀 그건 좀 다른 의미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뭐 대량 배양기 안에서 키워서 죽인 다음에 제품만 사용하는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방출 우려, 뭐 천재지변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설비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재적인 것도. 그 방출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심사 평가를 포함해서 환경에 대한 영향성 평가를 협약심사를 받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 방출 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정 기준은 저희가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 100%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개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검증을 해야 될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은 미생물 특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생물 자체가 리스크가 있으면 개발한 모든 것들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잘 생산하는 것보다는 실제 심사에서 사용이 가능한 미생물군에 속하는지에 대한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업 연구에서는 단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생물 특성, 뭐 형질 전환 특성이라든지 공정 특성, 또한 실제 생산했을 때 이 생산 설비가 밀폐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관리 기준 또한 어떤 비구조적 방출 시의 대응 방안은 어떻게 갖추고 저희가 상산을 하고 있는지, 또한 유사 선행 사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거를 참고해서 실제 저희가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적용을 하고 채택을 해 준수를 하고 있는 등등이 판단의 기준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뭐 법률에 대한 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한 내용은 아니고요. 만약에 앞에서 저희가 지금 첫 번째 했던 건 효소 생산용 미생물이지만 국내에 있는 전체 산업 미생물을 놓고 보면 효소는 또 메이저는 아닙니다. 효소보다는 아까 앞에서 정리드렸던 그 바이오 화학이라든지 또한 그 석유 화학을 대체하기 위한 좀 더 발효 대사 공학을 좀 더 중심으로 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국내 과학 기술이 일본이나 유수 선진사에 대비해서 동등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따라잡고 있다라고 굉장히 많이 결과물들을 확보하고 특허화를 하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고요. 따라서 저희 CJ는 뭐 하나 어떻게 보면 좀 효소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좀 설명하기가 더 편합니다. 그 리스크나 이런 부분. 근데 그걸 좀 더 넘어서 실제로 저희 이외에 또 다른 또 연구 기관들이 만약에 심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또 저희가 심사를 받았던 입장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그 리스크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연구 개발을 하셔야 되는지 하는 부분으로 좀 한번 꾸며봤고요. 이 부분은 이제 만약 뭐 환경 방출용인가라고 하는 부분 첫 번째 그 요소를 보면 뭐 몇 가지 경우에 뭐 아까 앞선 것 중에 특히 뭐 미생물 형질 전환 사용 용도라든지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을 바라보겠지만 이 뒷부분에 다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효소는 전체 중에 100분의 1, 1000분의 1 사용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소재를 1000톤을 생산을 해도 효소는 한 수백 킬로만 생산을 하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발효를 이용하면 한 1000톤의 소재를 만든다고 하면 적어도 수백 톤의 미생물 폐기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백 톤 내지는 수십 톤의. 그렇다 하면 사용하고 남은 그 미생물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부분도 저희 실제 산업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기존같이 LMO가 아닌 경우는 코스트 문제나 폐수 처리 부분 요즘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해양 투기도 계속 못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소각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은 대부분은 소각 처리도 굉장히 수분이 많은 상태의 소각 처리도 만만치 않아서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보통은 사료로 많이 미생물 사료, 단미 사료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는 사료를 먹이기 위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환경 방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상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는 미생물이 완전히 사균이라면 어떻게 보면 그 LMO 미생물이 환경 방출이 아닌 쪽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전문가들 입장에서 의사 결정이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논리된 적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균, 생균 어느 부분까지 둘 다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연구 개발의 산업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연구 개발 펀드가 굉장히 많이 크게 움직이고 있지만 산업바이오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게 갔을 때에 대한 그 의사결정도 차원에서의 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분들께서 조금 더 그 트렌드에 대해서 좀 우려나 관심을 좀 가지신다면 그 향후 개발하는 분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저희도 한 심사 처음 들어가기 전인 한 2년, 3년 전만 해도 그 환경 위해성 평가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면서 저희가 열심히 이제 뭐 많이 혼나고 많이 이제 뭐 하고 하면서 이렇게 쭉 트라이앤에러를 통해서 하고 공부를 이제 시작하면서 쭉 왔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산업미생물 하시는 분들 환경 위해성 굉장히 막연합니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개발 한 5년 해놓고 나중에 심사할 때 돼가지고 또 막 발등에 불 떨어지는 저희 같은 사례가 또 없었으면 하는 또 바람입니다. 그 또 좀 더 그래서 생산공정위원 미생물 저용 사례를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요약 정리를 해서 쭉 보면 환경 안전성 기준으로 저희 이거 어떤 객관적인 척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보면 만약에 효소를 다 만들어진 효소를 사왔다 최상입니다. 좀 사실 제일 안전하다 볼 수가 있겠죠. 미생물 키우질 않으니까. 상 부분은 일단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량 배양을 해서 사균화 후 그 효소만 생산 공정에 이용한다 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환경에서 좀 높당할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용 소재 생산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등등 대량 배양해서 세포 내 발현 물질 자체를 정제해서 제품을 하는 경우 등은 점점 더 조금 더 여러 가지 평가를 하거나 심사를 준비를 해야 될 단계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환경 안전성의 기준은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는 얼마나 공정의 초기 단계에 미생물이 전부 다 사멸화가 될 수 있고 밀폐 환경에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여부를 검증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생균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하면 완전 사균화까지 공정해서 끌고 갈 수 있냐는 부분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단계를 포함한 연구 개발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 분석한 부분, 좀 저희 사례를 좀 정리를 한 건데 구체적인 연구 개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정보반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개략적인 컨셉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예를 들면 사균화, 효소를 만드는데 사균화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스케일업을 하기 위해서 뭐 열을 가해서 미생물 죽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소독제를 넣어서 죽일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량 배양 후에 어떻게 미생물을 배양기 안에서 깔끔하게 생육하고 사멸시킨 이후에 효소 정제나 생물 공정의 이용 등등에 사용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한 검증,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어떤 굉장히 밀폐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환경 내에서 완전 사멸까지 가는 부분을 어떻게 유도하느냐 하는 부분 되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배양기 안에서 균을 다 죽인 다음에 꺼낸다면 굉장히 검증하기가 편하고 관리도 편하겠죠. 하지만 이게 또 뽑아져 나와서 공중에 흘러가서 거의 제품화 직전까지도 생균들이 같이 돌아간다. 그럴 경우에는 전체 공장 자체를 다 관리해야 되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한 개발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초기 단계에 그 환경, 그 공정 안에 있는 미생물을 100% 사멸로 가게 할 수 있고 그게 과학적, 기술적으로 또한 스케일업 했을 때 충분히 합당하게 가능한 방법인가에 대한 검증, 실험적 검증이 굉장히 중요한 심사의 준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생산하는 미생물은 일반 미생물이고요. 효소는 그 고온에서 내열성을 가진 효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도를 가온을 하면 미생물은 죽고 효소는 역가가 손실되지 않고 남아있는 형태로 미생물 사멸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 온도를 높이면 미생물은 사멸이 되나 효소는 내열성이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형태. 그래서 저희 CJ 제당이 저희 팀 같은 경우는 그 내열성 효소를 통한 열을 통한 그 미생물 사멸화를 일단 산업화의 그 메소드로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단계 두 번째는 또한 정성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파이널 프로덕트가 10,000톤 규모 1년에 생산을 한다고 했을 때 효소 반응을 한다라고 하면 LMO셀은 실제 연간 슬러지 개념으로 한 10톤 정도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비율이 많이 적죠. 만약에 발효로 가게 되면
많을 때는 한 20%까지 셀 슬러지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0,000톤 만들기 위해서 1,000톤의 폐기물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양적인 차이는 또 굉장히 중요한 그 안전성에 대한 리스크 레벨을 평가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어떤 공정 타입을 설계하고 미생물 생산을 최소 규모로 스케일을 줄일 수 있느냐 는 부분도 국내와 같은 커머셜 파일럿 단계에서는 또한 개발자 또한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환경 리스크를 고려한 그 설비 스케일의 축소화도 또 굉장히 많이 고려해야 될 기술 개발 영역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노력이 또 어떻게 보면 심사하시는 심사위원들이나 또한 그 개발하고자 하는 그 연구 과정의 단계 또한 굉장히 또 그 기업의 그 윤리나 그 기업의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이해 또한 또 이런 미생물의 안전성 요구에 굉장히 중요한 환경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공정 중에 정제 공정을 통해서 최종 제품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거에 대한 검증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생물의 효소를 만든다 하더라도 정제 과정이 100%는 없습니다. 우리가 퓨리피케이션 얘기하는 정제는 항상 희석하고 농도를 낮추고 제거를 하긴 하겠지만 어떤 한 단계를 거쳤을 때 제로가 된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단계 정제 공정 코스트가 많이 들고요. 가격이 굉장히 높을 수 있어서 개발사는 상대적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이 또 연구의 한 방향입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합리적인 단계에서 최종 제품의 혼입 여부를 방지할 수 있고 만약에 비의도적 혼입이 배제될 수 있는 형태까지 정제 공정을 설계를 할 거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더 이상 혼입되지 않는 단계에서 정제 공정 한두 개 정도 더 두는 개념으로 공정 설계를 하는 게 일단 저희가 채택하고 있는 공정의 상황입니다. 또한 설비 투자 또한 대량 배양기나 배양실, 효소 이용 공정, 폐오수 처리장,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자연 환경까지 그 배양기도 밀폐한 게 될 수 있는 건물도 뭐 반밀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모니터링을 통해서 다단계로 주변에 유출 사고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설비적 구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고 그걸 통한 생산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럽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뭐 국가마다 또 많이 다르긴 한데요. 이렇게 어떤 뭐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 효소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효소나 제약용 단백질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장들은 처음에는 개별 제품에 대해서 생산이나 안전성 승인을 받는데 여러 단계의 그 승인을 통해서 안전하게 제품이 생산된다는 것이 밝혀진 생산 공정 사이트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스펙션 개념이 도입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공정에서는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신속하게 개발된 새로운 신제품의 제품 생산이 허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은 아직 국내에서는 사례가 굉장히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동일한 사이트에서 다양한 소재가 이 효소를 만들어서 뭐 어떤 제품 A가 나오고 또 B라는 효소를 개발해서 B가 나오고 한 설비에서 계속 일정하게 신뢰도를 쌓을 수 있는 환경 리스크 평가가 계속 되는 공장 사이트라면 이후 어떤 정도의 제도를 거쳐서 이런 그 그 밀폐형 그 생산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그 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제3, 제4의 제품, 신제품 개발에 대한 뭐 효소, 그걸 만들기 위한 효소의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그 생산 공정 관리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어떤 인스펙션 개념으로까지 좀 바라봐 줄 수 있지 않을까 향후 미래에는 그런 바람은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가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뭐 설비 투자부터 뭐 관리 예방, 긴급 상황 대응이나 환경 위해성 등 또한 고려해야 될 대상이고요.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치 않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 내지는 만약의 경우에 대한 기본적인 실험에 대해서는 환경 영향성 평가가 주요 인자가 될 수 있는 미생물 입장에서의 유전자 전이나 숙주의 안전성, 자연 생태계의 생존성, 또한 토양 미생물 군주의 변화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성 심사에 대해서 재차 연구 개발을 부분적 혹은 전반적으로 수행을 하여 그 심사에 대한 그 가치 기준을 좀 명확하게 검증하는 부분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 공정 이용 영역이 이제 법 개정 때문에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연구 영역 확대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보면 아까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미생물의 산업적 이용 부분은 국내에서 커머셜 파일럿 단계라면 사균 처리한 다음에 그 미생물 사균은 어떤 형태로까지 저희가
어베이러블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 산업화에 좀 하나의 좀 단기적으로 많이 풀냐 못 풀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그 크롬라이프 코리아의 김태삼 박사님께서 국내 수입 GM 농산물 유해성 심사 및 관련 국내 제도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태산입니다. 먼저 오늘 이게 중요한 자리에서 이제 발표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장호민 센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제목은 국내 수입 GM 농산물 유해성 심사 및 관련 국내 제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현재까지가 아마 6개 종자 회사들이 그간에 한 2000년 초부터 그 규제기관에 심사 평가 자료를 제출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슬라이드에 담아봤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순서는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명공학 작물의 개발 안전성 평가 상업화, 그다음에 생명공학 작물의 국내 심사 관련 현황을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건의사항을 좀 언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곡물의 이제 국가 간 이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황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부분이 수출하는 물량, 곡물의 물량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수입하는 물량을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는 약 13억 톤이 수출이 되고 그다음에 약 2,400만 톤이 수입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곡물 수급을 보면은 북미, 남미, 그다음에 러시아, 동남아, 그다음에 유럽 일부가 주로 수출하고 있는 국가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 지역이 큰 수입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식품 산업계라든지 사료 산업계는 수입 곡물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서 2011년 통계에 보면은 옥수수를 약 800만 톤 수입했고요. 그리고 콩 유사 제품들 약 300만 톤을 수입한 걸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GM LMO 곡물 안전성 심사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가 칼타나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에서 이제 구분을 3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 방출 용도, 즉 재배용, 그다음에 LMO FFP라고 소위 식용, 사료용, 가공 용도, 그다음에 밀폐 사용 용도, 이 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제 환경 노출 빈도에 따른 구분이 되는데, 저희 오늘 발표에서는 제가 이제 요 2번째 대상 식용, 사료용, 가공 용도로 신청한 제품임을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안전성 평가 자료 심사를 신청하는 목적은, 이것이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전체 다가 국내 유통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개발 회사들이 쭉 개발 과정을 통해서 해당 국가의 국내 제도를 준수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 간의 곡물 교육상의 어떤 장애를 최소화하자는, 그런 것을 피해보자는 사전 조치 차원에서 이런 심사 신청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명공학 작물의 개발 안전성 평가 상업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공학 작물 개발 안전성 평가 상업화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차트로 만든 건데요. 프로덕트 컨셉트가 정해지면은 유전자를 탐색하고 형질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실내 실험실, 온실, 그다음에 포장 평가를 거치고 개통 선발을 하고 이제 이벤트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이제 그 단계를 거치고 이제 포장 시험이라든지 포장 실증 시험, 여러 가지 포장에서의 증식 등을 거쳐서 보급 단계로 갑니다. 여기 저희 회사들에서는 프로덕트 스튜어드십이라고 해서 전체
생산물에 대한 전 과정 전체 과정 책임주의라는 그런 그 원칙에 따라서 저희 그 요소별로 안전성 평가 자료를 생산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 2011년에 맥듀알 박사가 연구한 그 결과에 따르면은 전체 한 이벤트를 만드는데요. 총 소요되는 기간이 약 13년이 걸리고요. 그리고 다음에 그 비용은 1억 3,600만 달러. 그러니까 상당히 그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 중에서 종자 등록이라든지 규제 쪽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30%가 차지하는 걸로. 그래서 요거는 뭐 미국의 통계이긴 합니다만 뭐 다른 나라는 그 나라의 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뭐 기술 수준, 노동력 이런 거에 따라서 비용이 더 적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그 주요국의 심사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개발사들에서 이제 안전성 평가를 하는 그 주로 타겟가 식품 사료 및 환경 안전성이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세 가지를 주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단백질 안전성, 환경 안전성, 그다음에 작물 안전성 세 가지인데 유전자 단백질 안전성에서는 먼저 유전자에서는 뭐 기원이라든지 분자 생물학적 특성, 카피수, 뭐 단백질에서는 여러 가지 뭐 안전한 식용 경험, 뭐 발현 수준, 독성 알레르기성 등을 검토하게 되고요. 환경 안전성에서는 뭐 비표적 생물체에 대한 영향, 뭐 표적 생물체에 대한 영향 여러 가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작물 안전성에서는 그 작물 자체에 따른 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성분 분석에서는 조성분, 미량 성분, 항영양소, 동물 시험들이 같이 따르게 됩니다. 안전성 평가 시험 자료를 이제 보통 저희가 GLP 시험에 준해서 이제 하기도 하고요. 또 그렇지 않고는 GLP에 다 준하게 뭐 기준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GLP의 경우는 이제 그 자체 그 GLP 기준에 따라서 자체 혹은 그 아웃소싱을 주기도 하고요. 이런 거 얘가 이제 EPA에서 요구하는 뭐 GLP 기준에 따른다든지 또 OECD 시험 지침에서의 뭐 단회 투여 경구 독성이라든지 90일 반복 투여 이런 독성 시험 이런 것들이 이제 OECD GLP 지침이 되겠고 기타 그 GLP 지침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 이제 실시하고 기타 또 중요한 것의 하나는 그 생산된 자료들이 제3자 검증 시스템을 거쳐서 반드시 확인을 한다는 그런 게 있고요. 자료는 이제 필요시에 각국에 지출될 수 있도록 생산된 자료는 서버 등에 이제 보관해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게 되고요. 다음에는 이제 생명공학 곡물의 국내 심사 관련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곡물이라고 제가 이제 강조를 하는 거는 저희가 LMO법 제도상 그 은영상 특징을 좀 보면은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것이 뭐 농업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다양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LMO법의 모법인 국제규범의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에서는 이거를 환경방출, LMO FFP, 밀폐 이렇게 딱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강조하려고 하는 점은 식용, 사료용, 가공용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바이오 안전성에서 규정하는 그 세 가지 카테고리와 우리 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카테고리가 좀 상이한 게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통합고시의 그 별표 10-1에는 그 안전성 심사 자료 그 항목들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그 LMO의 환경 노출에 따른 구분이 사실은 돼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심사하고자 하는 대상은 LMO FFP인데 이제 거의 환경 방출용 LMO 수준의 그 심사 자료들이 이제 요구되는 것이 아마 이런 노출에 따른 구분 같은 게 없어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희 우리나라의 그 법제
심사 제도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협의 심사라는 부분이 있는데 동일 품목에 대해서 5개 기관이 이제 별도의 심사를 진행한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협의 심사 기관이 이렇게 보면은 결국 동일 한 가지 이벤트에 대해서 5개 기관에 별도로 똑같은 심사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는데요. 농진청의 경우 저는 작물 재배 환경 미치는 영향을 보고요. 식약청에서는 이제 인체 유해성을 검토하게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협의 심사 기관이라면은 질병관리본부, 여기서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되고, 환경과학원, 원래는 이제 환경정화용의 그 어서리티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여태까지 뭐 산물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협의 심사를 통해서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제 검토하고 있고요. 수산과학원,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외국의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요, FDA, USDA, EPA 3개 기관이 감독 기관인데, EPA가 관여하는 경우는 해충 저항성에 가 들어가 있는 BT 작물의 한정하에서만 EPA에서 이제 검토를 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Coordinated Framework이라고 그래서 그 3개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해야 될 부분, 안 해야 될 부분 중복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2개 기관, 헬스 캐나다, 그다음에 CFIA, 일본 후생성, 농림수산성, 환경성 3개 기관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는 한 개 기관, FSANG. 제가 이제 한 개 기관이라 한 거는 공물이기 때문에 뭐 재배용을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EU, EFSA 한 개 기관, 대만, TFDA 이렇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regulatory framework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LMO법이 발효되기 전인 2008년 이전에는 식약청하고 농촌진흥청이 양대 세이프티 어서리티가 있었죠. 그래서 식약청의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식용 수입 승인 관장을 했고요. 여기서 뭐 식용, 보건, 의료용을 관장하고요. 농촌진흥청의 경우는 작물 재배 환경을 봐서 이제 사료용에 대한 수입 승인을 해주는. 그런데 이제 2008년 이후 LMO법 이제 발효되면서 이 3개 기관이 추가가 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다 각각의 이제 임무는 자연생태계를 보게 되고요.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생태계, 질병관리본부 인체 영향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협의심사 절차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그 GM 곡물 혹은 LM 곡물의 심사 대상이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LMO FFP 식용사료용 가공용이 이제 해당되고, 사실 이것들은 환경에 대한 노출 빈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한 리스크 어세스먼트의 엔드포인트라고 그러면 이제 곡물의 인체 환경 안전성을 확인하는 일이 일조 심사의 목적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심사를 쭉 받아보면서 좀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자료에 대한 보완 요구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 같은 게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심사 대상에 지금 이런 LMO FFP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환경 노출 빈도 같은 거하고 무관한 질문 같은 게 이제 나온다든지, 과학적으로 이제 타당성이 좀 미흡한 질문, 그다음에 이제 국제적으로 시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시험 자료도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리스크 어세스먼트와 무관한 질문, 뭐 이를테면은 모니터링이라든지 통계적인 그런 문제가 제기된다, 이런 것들이 여기 예가 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시험 결과를 재생산 혹은 또 신규 시험 결과 생산 요구 같은 것들이 이제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심사 지원으로 연결되는 그런 또 상황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글이 저 표는요. 저희가 2008년 이후에 식용 사료용으로 나눠 가지고 이거 뭐 싱글 이벤트의 경우 심사 서류를 제출해서 안전성 평가 자료 심사를 받게 되면은 그거를 어프로브를 받는 것에 소요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식용의 경우 단일 이벤트입니다. 2009년도에 3건, 5건, 2011년 3건 이렇게 평균적으로 3건, 5건, 3건 정도예요. 식용의 소요일수를 달로 따져 보니까 적게는 26개월, 많게는 뭐 이건 좀 약간 아웃라이어의 경우이긴 하지만 35개월까지 걸린 것도 있고요. 사료용의 경우도 뭐 유사합니다만 뭐 2008년도에 2개, 4년도, 9년도에 넷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한 3, 4개 평균이 그렇게 되고 소요일수도 뭐 적게는 25개월 정도 또 여기서도 약간 뭐 아웃라이어가 있어서 34개월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개발되는 파이프라인에 지금 대기 중인 싱글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2011년, 12년도에 저희가 계획되고 내보내려고 하는 것도 지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심사 지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좀 되고요. 다음은 후대교배정입니다. 후대교배정은 뭐 심사 대상이 아니라 심사 대상인지를 이제 검토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이거는 법정 검토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식품 30일, 사료 뭐 90일 이렇게 현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요 개월수를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식용의 경우는 2008년 뭐 보통 3개월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로 갈수록 조금 뭐 개월수가 좀 지체되고요. 그래서 뭐 2011년에는 2건이 됐고 8개월 정도가 평균 소요됐고요. 사료용의 경우는 2008년도에 상당히 많이 승인이 됐고요. 평균 소요 기간이 2.6개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9년도에는 4개, 6개. 그래서 길게는 뭐 9개월도 이렇게 되는 게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거 뭐 물론 아웃라이어의 경우이긴 합니다만 지금 심사 대상 검토 신청 후대 교배종이 2012년에는 저희가 올해 한 11건이 원래 좀 이제 한번 소요를 예측해 보니까 그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내년도 2013년도에도 증가돼서 15건이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많이 이제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게 이게 좀 지연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서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참고로 이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후대 교배정은 심사 대상이 아닌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슬라이드는 생명공학 곡물 국내 심사 개선을 위한 뭐 하나의 건의가 되겠는데요.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저희 뭐 좀 바람이라 그러면은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에 이제 LMO 구분을 한 바와 같이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재배용 LMO FFP 그다음에 밀폐사용 이런 구분에 따라 가지고 환경 노출도에 따른 심사 제도.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여기 두 번째 식용 사료용 즉 환경 리스크의 빈도가 아주 낮은 그런 LMO FFP라는 점을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협의 심사 뭐 제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여러 개 5개, 2개 기관에서 3개가 늘어나서 총 5개 기관이 동일한 이벤트에 대한 심사 자료를 동일하게 요구한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떤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계속 좀 중복되는 점을 피하고, 그 다음에 후대 교배종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내년에도 상당히 저희가 시장에 출시할 목적으로 좀 개발이 돼서 나올 텐데 이것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어떤
검토 절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제도적인 측면은 그렇고요.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 리스크 어세스먼트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작을 리스크 어세스먼트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프로그램 포뮬레이션을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설도 세우고 이런 과학적 심사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뭐 그러한 것들이 같이 좀 겸해서 고려될 수 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법정 심사 기간 싱글에는 270일, 그다음에 또 후대 교배정 검토에 뭐 90일 뭐 그런 소요되는 것들 그런 거에 이제 시간에 잘 맞도록 뭐가 좀 진행될 수 있으면은 좋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접근 방식 뭐 이런 것들은 주로 저희가 한 예를 들면은 제초제 저항성 이벤트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뭐 NTO 같은 걸 요구한다든지 이런 게 약간 좀 불합리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NTO 그런 걸 요청하는 거는 어떤 특수한 뭐 독소 성분이 들어간 BT 작물의 경우가 해당되는 건데 이게 이제 일괄적으로 그냥 HT건 뭐 BT건 다 같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이 좀 서로 이제 조정이 될 수 있으면은 그게 바로 이제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심사하는 쪽에서도 상당히 뭐 시간 경비 좀 줄일 수 있고 제출하는 쪽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적어지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hazard identification하고 risk assessment가 이제 좀 구분이 안 되고 혼동해서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가 특히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는 곡물이거든요. LMFAP에서 노출 빈도가 아주 적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hazard identification 보다는 노출 쪽의 빈도를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하고 매니지먼트가 또 이제 또 좀 혼돈돼서 이게 뭐 심사에도 적용이 되고 이제 이러는데 이를 예를 들면은 모니터링이라든지 사후 뭐 그런 뭐 자료를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이제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 그게 이제 결국 리스크 어세스먼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또 적어본 것 중에 하나가 심사위원님들의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뭐 임기를 좀 연장을 좀 오래 하실 수 있도록 해서 한 분이 좀 계속 이제 그 분야를 꿰고 좀 이렇게 하시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런 거는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새로 바뀌시고 그러면은 또 새로운 질문을 또 하시고 이렇게 돼서 좀 부담이 되는 게 확실히 뭐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뭐 레귤레이터 차원에서 뭐 조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심사위원회 어떤 뭐 체어되시는 분이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참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험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새로 만들어 와라라든지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뭐 물론 한번 다시 시험에 들어가려면 이게 뭐 세팅을 다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이제 과학적 타당성이 있어서 꼭 이거는 최종 산물하고의 연계가 있을 때 이렇게 요구했으면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이런 발표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심사 안전성 평가 자료를 생산해서 이것들을 규제기관에 제출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좀 생각했던 애로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위주로 이렇게 발표를 좀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